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억지 논리로 한 권한대행을 협박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여야정 국정협의체 순항 여부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박기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인해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엽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를 본 건데요. 여야는 또 26일과 31일 본회의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엽니다. 첫 회의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엔 양당 원내대표가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의에서 마주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도 합의했는데 추가 일정을 놓곤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지금 비상한 상황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26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일정에 대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국회의장님이 그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정부 질문 추진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동안 긴급 현안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정부 질문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지금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야당 단독으로 오는 27일과 30일,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개최 일정이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한다며 운영위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에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이 국정 공백 수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는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진행된다면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야는 또 앞다퉈 국정혼란 최소화와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정 혼란, 특히 안보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대북 도발 억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오는 2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직장인을 위한 조세 제도를 개편할 이른바 월급 방위대를 출범시켰습니다. 10년 새 근로소득세는 169%나 증가했습니다. 감세 혜택은 초부자가 가져가고 봉급생활자는 그야말로 정부의 봉이 되어버린 불공평한 형국입니다. 월급 방위대를 출범해 불합리한 세정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당 월급 방위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의 자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 5대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추천목 3인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당시 군과 경찰을 통한 입법부의 활동 방해, 계엄 선포 요건 부실, 절차 무시 등 위헌과 위법 요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군이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인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 인사청문 특위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적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내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야당은 내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강행 처리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 20회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헌법재판관 청문회부터 여야정 협의체까지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야당 몫의 마흔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당이 이제 불참을 했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해서 3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연시켜온 일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네.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야당이 추천한 마흔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회의장 바깥에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불참했고 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후보자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즉시 공포,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등 3대 요구를 한 권한대행이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시사했는데요. 여야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소추 기준을 대통령으로 할지 총리를 할지를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기준으로 하면 재적 의원 200명 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이탈표가 필수적이지만 총리를 기준으로 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당시의 혐의만 탄핵 소추안에 담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이제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내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는 헌법상 사고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 사고와 권리, 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이 탄핵이 결정된 뒤, 그러니까 권리 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여당의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돼 권한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조처는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에 불과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 가능성에 대해 내란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아서 논란이었는데 네. 오늘 헌재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심판의 첫 단계인 서류 송달 문턱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다.
있다 그런 입장인데 26일 첫 회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그 당대표가 참여하냐 원내대표가 참여하냐를 두고 이제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까요?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를 했지만 이 의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내일까지 실무 협의가 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원내대표 회동 결과 첫 회의는 당대표가, 실무 논의는 원내대표가 주도하기로 했죠. 어제만 해도 참여 주체를 두고 민주당은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견이 있었지만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본회의 일정도 26일과 31일 개최를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는 예산안과 새 장관 임명 그리고 특검법 등 사안마다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특검법 공포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서 합협의체 출범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진행 상황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이제 권한대행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함께 참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의료계, 정부와 함께 의대 증원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이 의료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공개 토론회를 함께 열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현재 정부 측 인사 참여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새로 추진하자고 한 겁니다. 이때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도 열자고 한 건데 이 민주당이 제안한 토론회는 내년도 입시 절차를 문제 삼는 거니까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 의료계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하는 인원을 없애서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정부에선 한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큽니다.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줄일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어느 협의체에서 논의할 건지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가졌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 사례 2만 2천여 건에 대해 9,71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의 사기 행위 때문에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최근 사회초년생을 위해 국토부가 전세계약 교육 영상을 배포했는데 무자본, 갭투기 등에 대한 사기 유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농민단체들의 남태령 밤샘 대치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위 주최자와 소통을 통해 원만한 집회가 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농민들이 난동을 부릴 거란 전제로 시위를 막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임명한 비정상적인 인사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퇴장 조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지난 주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시위에 국민성금으로 구매한 트랙터가 사용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국민성금으로 구매한 트랙터가 반정부 시위에 사용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농식품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50여 대 중 20대가 성금을 모아서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30여 대는 농민들이 쓰는 트랙터라고 설명하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반정부 시위라고 규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내년 1월 대사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각각 접견했습니다. 먼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양국의 공조와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은 인권과 환경 문제를 포함한 포괄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관계 역시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여야 모두에 국회가 헌법 절차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고무적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미국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행의 딜레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이 거부권 행사의 기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인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서며 사실상 탄핵 소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것에 그런 대해서는 하는 게 입장입니다. 좋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제2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31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깊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섣부른 결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이중자 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땡땡땡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전 제명과 감옥가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정의원 지역구에 내건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란 현수막은 선관위가 허용을 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 행태라고 판단합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관위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 현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12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관련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문만 검토해 답변을 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빠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죠. 긴급회의를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유권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의 신뢰까지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에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신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인선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 가능성과 함께 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의견이 현재로선 분분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당내 논의 상황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궁금한데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좀 안정적인 비대위로 가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네. 관리형으로 가자는 주장이 많은데요. 결국 관리형으로 간다는 것은 탄핵에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앉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우리 당이 향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뜻에 동떨어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정당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가감하게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중에서 나와야 되고, 즉 혁신형 저는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이 맞고, 이 비대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과 당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게 바로 탄핵 인질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당이 저는 그동안에 용산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든 또는 재창출이 되든 반드시 수사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애초에 저는 털고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털고 가지 못한 게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 특검 아닌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여당 쪽에서 제3의 특검안을 내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 역시도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대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자는 그 내용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당이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고민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는 26일에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이제 잠정 합의했는데요. 첫 회의는 당대표, 이후부터는 원내대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협의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이런 상황에서 비상적인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오픈한 지 2달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는 그런 부산 해운대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성남 쪽입니까? 한 고깃집에서는 지난달 11월보다 무려 40%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여야 정치인들이 인식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에서만큼은 정쟁은 가급적 삼가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펼쳐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야의 탄핵 정국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오늘 열린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이제 질의도 하셨는데요. 여당이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이제 밝혔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 시에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더불어 밝혀놓은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좀 몽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재 엄중한 내란 상황에서 빨리 헌법 질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더구나 지금 그 내란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자꾸 이렇게 반헌법적인 상황을 자꾸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 자체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국정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더구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지금 거부권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네네네 쟁점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나 대법원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멈춰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 행사이지만 이제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는 소극적 행위다. 그래서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는 형식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결의가 되면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탄핵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 출석 요구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게 서류가 20일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오는 금요일 27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수사도 회피하고 헌재 그 송달 서류도 받지 않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법에 따라서 송달 간주된 걸로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 심리 기간 이제 180일을 최대한 늦춰서 아마 정치적인 유불리를 지금 따지려고 한 것 같은데 헌재도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경에 또 퇴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고 당연히 뭐 권한대행 체제일 텐데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좀 계속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인데 이런 불안정한 반헌법 질서를 계속 방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이번 내란 행위는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유보다 훨씬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절차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심리가 종결되고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그러면은 종료되는 시점을 뭐 좀 생각하시는 그 기점이 있을까요?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한 석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리 절차 들어가면 이번 사안 한 2달 내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상당히 좀 빠르게 결론이 날 거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그리고 야당은 탄핵 심판의 신속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도 빨리 이루어진다. 이게 그 여당의 이제 입장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를 향해서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이제 전직 판사신데 양측의 이런 공방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형사 절차이고 이미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항소 중이기 때문에 또 그 재판이라는 게 이제 물론 선거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는 633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 재판 운영 과정에서는 이제 재판을 심리를 하다 보면 이제 증인도 불러야 되고 또 증거 채집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빨리 결론을 내릴 수는 쉽지 않고요. 판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건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뭐 빨리 해달라, 늦춰달라 한다고 그래서 판사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이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고 지금 국가의 그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들께서 아마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걸로 봐서 그런 두 개의 다른 절차를 같은 잣대로 자꾸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든고 좀 이제 궁금증을 이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의원님이 오늘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특히나 이제 재판관 후보자에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판사 개개인의 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네네. 이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그런 변수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시선 네네. 이런 면들이 판사에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 판결이나 뭐 탄핵이나 탄핵 네네. 심판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당위성을 떠나서. 네. 이제 뭐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재판 하시는 판사들하고 또 항소심 재판 또 상고심 재판하는 판사들이 각 다르기 때문에 네. 사건을 검토하는 이제 판사들은 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판사들이 알아서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들은 또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하고 다르게 중요한 국가적 헌법 질서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판사들이 어느 대통령 추천이냐 국회 추천이냐 여당 추천이냐 야당 추천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진보 색깔 보수 색깔 좀 띄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헌법 재판관이 임명이 된 뒤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또 헌법재판관들이 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네.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직역보다 좀 보수적인 성향들을 띠시고 뭐 우리가 통칭 언론에서 뭐 진보 판사, 뭐 중도 판사, 보수 판사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안위를 걱정하고 가장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판관이 된다면 자기의 그 개인적인 평소의 정치 성향보다는 훨씬 국가 안위를 걱정하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뭐 거부권을 써야 한다, 아니면은 이 거부하면 탄핵이다 이렇게 여야가 맞서고 있죠. 그리고 네. 야당 측에서는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주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 과연 어디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현상 유지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 대행은 일반 우리가 이제 헌법적 상황이지만 민법 총칙에서도 원래 이제 대리는 항시 현상 유지에 멈추고 상황을 그런 어떤 급변하게 변동시키는 일은 이제 차기의 대행이 사라졌을 때 하는 걸 이제 기본적인 법 원칙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소극적 권한 행사라든지 현상 유지에 멈춰야 되고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또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네. 보면은 거부권 행사 자체도 상권 분립에서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자체도 근데 더구나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지금 거부권이 25번 정도 지금 특검법 포함해서 행사됐고 이것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이라는 건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헌법 질서를 굉장히 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은 행사해야지 어떤 정책의 선후라든지 정책 방향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헌법의 그 내재적 한계를 좀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좀 개헌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네.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았는데 실제적인 좀 벽에 이제 좀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제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를 제안한 적이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그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까지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그 의원님의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정말 우리 헌법 체제가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좀 됐죠. 87년 헌법 이후로. 그래서 지금 헌법이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4년 중임제, 뭐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등등 지금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논의를 하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바람에 그런 논의는 이제 많이 이제 수면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자꾸 꺼내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반헌법적 상태, 지금 내란행위라는 이걸 빨리 안정시키기 훨씬 더 우선 아닌가. 더구나 지금 내란 행위자를 배출한 정당에서 먼저 나서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빨리 이 반헌법 상태를 빨리 안정시키는 게 훨씬 더 최우선이다. 그 뒤에 이제 개헌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에겐 이 선거법 2심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텐데요. 자, 이런 상황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두 건의 그 선거법 개정안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 그거 폐지 법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선 무효형 하한이 지금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좀 두 개를 냈는데 그것은 뭐 공교롭게도 좀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좀 오해를 많이 샀는데 저는 이제 법원에 있을 때도 형사재판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사들도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쌓이는 민생 재판이 굉장히 많은데 저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을 판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지 정치의 사법화는 저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가장 그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허위사실 유포죄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 한 40%에서 60%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선거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뭐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판사도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벌어진 일을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듣거나 증거를 확보해서 진실 게임을 하는 것인데 판사들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국가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판사들도 또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명예훼손죄 자체 특히 우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심한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그 주에 따라서 두세 개 뭐 그런 처벌하는 규정인데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개인들이 아니면 그 언론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형사재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또 사실은 형법에도 지금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도 이미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이제 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제 더 이상 출마 못하게 옥죄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득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실이 많은 처벌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법안 준비를 했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이제 입법조사처 갔다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모든 조항이 다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조사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그래서 다시 발의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의원님의 걸렸는데 소신에 따라 마치 발의하신 이재명 대표 선거 연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네. 선거 연관해서 만들어진 방탄 법안인데 자꾸 그러는데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비 일학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네. 이 전국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면모를 지녔는지 이걸 평가할 텐데 국정안정협의체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과연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좀 존재하는데요. 민주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당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아마 26일인가요? 아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방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건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예산 협의가 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서 사실은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이제 감액을 하고 그 감액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매년 예산안이 보통 뭐 평균적으로 5조 8천억 정도 감액이 됐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4조 1천억이어서 그렇게 많이 감액된 건 아닌데 어쨌든 증액 협상을 하다가 지금 멈춰버렸는데 민주당은 빨리 추경을 하자.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지금 빨리 추경안을 내서 민생 현안을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고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또한 좋은 협의안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또 민주당 애결이 간사인 허영 의원 중심으로 지금 민생경제회복단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빨리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특히 이제 법조계 출신 의원분들의 이제 활약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의원님 지역구인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대한 그 현재 가장 시급한 뭐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포함해서 오늘 마지막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만에 국회 입성을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 지역은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작한 이유도 저희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인구 소멸적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능력이 될 때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안양지원장을 마치고 바로 퇴직해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저희 지역은 지금 뭐 지역이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구 소멸적으로 가고 있고 더구나 좀 저희 지역에 있던 서남대가 2018년에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폐교가 되면서 그 의대가 있었는데 의대 티오를 가지고 49명 공공의대를 만들자 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현 정부와 협의가 됐는데 또 그때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루려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법사위가 아니고 지망해서 갔고요. 마침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민주당 대표 법안으로 지금 인정을 해줘서 지금 내년 1, 2월경에는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면 이제 지금 뭐 의료 대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공공의료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 숫자만 늘려놨지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면 그 중에 일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뭐 산업 유치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좀 많이 힘쓰고 있고요. 제2혁신도시 지정을 좀 요구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금 47개 지자체 중에 지금 3군데로 압축이 됐어요. 남원시하고 이제 아산시하고 예산시하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1경찰학교가 지금 충주에 있는 관계로 또 경상도, 전라도 중간에 있는 남원시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최적지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을 시켜서 좀 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원에 이제 KTX가 오고 있습니다만 전라선이 지금 익산으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고속 노선이 아니고 일반 철로를 지금 KTX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 대전역에서 바로 내륙으로 해서 내려오는 무주 장수를 거쳐서 내려오는 지금 KTX 노선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발표하고 있고 지금 국토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대 설립과 2기 경찰학교 설립 네. 그리고 이제 지역 KTX 네. 노선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현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탄핵 전국의 여야 충돌 사안과 국정 안정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준비 없이 막 진행하느라고 저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